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민들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네, 민들레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북한에서 오신 세터민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잘 적응하면서 지내시고 계신 저희 또 시청자분이신데 오늘 이야기도 아마 듣기 힘든 북한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북한의 이야기에서는 뭐 귀신도 있겠지만 사람이 무섭고 정말 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오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님. 민들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운 밤이에요. 고운 밤입니다. 네. 고운 밤 뭐 뜰 것 같아요. 예? 고운 밤이 뭐 뜰 것 같아요. 왜요? 오늘 이야기가? 예. 자, 오늘 민들레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이야기다 또 북한 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예, 북한 군인들에 대한 사연입니다. 예, 북한에는 대부분 군인들이 많잖아요. 많죠. 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아니 저전에는 왜 무슨 군대가 많냐. 그래서 국민들한테 사복을 입혀가지고 소민 옷을 입혀가지고 다니곤 했어요. 그러니까 군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냥 일반 사복을 입혀서 일반인처럼 보이게끔 하려고. 네, 맞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냥 보여주기식이 굉장히 강하긴 한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그렇습니다. 민들레요. 오늘은 현재 북한 군인들이 요락한 환경과 속사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한두 명이 아닌 동네 전체를 배경으로 정했고 그동안 무거운 사연들과 달리 좀 가볍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나이트 근무할 때 실참의 간호사 쌤들과 유담을 나누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다음 생이 있다면 난 남자로 태어날 거예요. 예? 왜요? 여자로 산다는 게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하니까 한 간호사님이 안 돼요 전무사님 남자로 태어나면 군대에 나가야 해요 하는 겁니다. 그분이 뜬금없는 말에 한동안 웃음바다가 되었죠. 여기는 2년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그 정도면 저는 식은 죽먹게예요. 북한에서만 태어나지 않는다면 오케이죠 했습니다. 네. 말을 뱉어놓고 가만 생각해보니 이게 다음 생에도 남과 북이 따로 존재하는가? 무의식 중에 한 말이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북에서는 군대는 국민의 가장 성스러운 용예로 규정지어 놓았어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북한 전체 모두가 군대를 신처럼 대합니다. 명목상 무상치료, 무상교육을 자랑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민들은 각종 세금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 세금에는 동, 알루미늄, 파지, 외화벌이, 자금, 토끼 가죽, 장갑 등등 정말 종류가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좀 시작할게요. 학교에서 1인당 토끼 가죽 6매를 해마다 학생들에게 부담합니다. 토끼 가죽으로 군인들 겨울 섬옷을 만든다고요. 토끼를 사서 길러도 푸기도 전에 병들어 죽으니까 조금씩 주는 배급과 돈으로 쪼들리며 생활을 하는 형편에 두 요수장 분량을 채우기 힘들었어요. 학교에 정말 가게가 끔찍했어요. 네. 제 자랑 같지만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학급에서 성적률이 3번째 자리를 넣지 않았거든요. 이야, 잘하셨네요. 그래서 네. 선생님들이 양딸로 삼고 싶다고 오보 주기도 했거든요. 교사들에게는 아마 공부 잘하는 학생만 제일 이쁜가 봐요. 그래서 주위 동급생들의 질투를 늘 달고 살았죠. 네. 그게 힘들어서 엄마한테 하소연하면 여자가 지나치게 똑똑하면 항상 뒷자리를 달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부려려니 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바보로 태어날 걸 늘 이랬거든요. 매일과 같이 폭행이 잦은 학급 담임을 보니 점점 짜증이 났어요. 저희 아빠가 탕캐는 일 하시다가 폐가 안 좋으셔서 목공 공장에서 목수를 일하셨는데 거금 먹수셨거든요. 근데 제가 부러진 나무 지시봉을 만들러 매번 가곤 했어요. 자꾸 시키니까 공장 아저씨들이 시죽거리며 너희 선생이 또 꺾어 먹었구나 하는 게 그렇게 싫었거든요. 예. 그래서 담임의 트라우마가 누구보다 강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큼 급한 게 없다나 봐요. 그 담임에게 실증이 나서 학업에 몰입을 할 수가 없어서 전반을 신청했어요. 학교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교사들이 수군거렸죠.
당시 저희 큰어머니 사위가 학교 부교장이셨는데 그 형부에게 떼를 써서 제가 소태간 반에 갔죠. 예. 이게 결국 헉을 때려다가 더 붙이는 곡이 되었어요. 원래 다니던 반은 담임이 폭언과 폭행에도 순순히 참아내는 착한 반이었다면 새로 전반한 학급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아주 기억에 남는 실례로서 분할된 토끼 가죽을 내지 못하니까 매일 수업이 끝나면 책상 의자를 모두 뒤로 밀어놓고 줄을 서게요. 담임이 하나 하면 앉고 둘 하면 일어서는 벌칙이 2시간 넘게 반복이 되었어요. 교복 치마가 모두 땀봉복이 되었고 일어설 때마다 아름소리를 냈습니다. 네. 2시간 넘게 그러더니 담임도 지쳤는지 내일 가지고 올 사람 손들어 해서 모두 들었어요. 내일이라고 뭐 달라질 게 없지만 당장 이 상황을 피하고 싶었으니까요. 매일 이 벌칙이 반복되니까 무릎 관절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네. 집에 가서 부모님들에게 이주할 고주할 말을 안 합니다. 불보듯 뻔한 가정 형편에 말해봐야 부모님 속만 태우니까요. 어떤 날은 담임이 겨울에 밖에 세워놓기도 합니다. 그곳 날씨는 강원도 날씨보다 춥거든요. 예. 그때 제가 낡은 신을 신고 다녔는데 엄지 발가락 바닥 쪽에 동전만한 구멍이 나서 섬을 틀어막고 다녔거든요. 예. 정확히 한 2시간 20분 정도 서 있으니까 얼어들던 발가락이 점점 감각이 없어졌어요. 다른 애들은 발을 당당 구르는데 저는 그 선봉치가 떨어질까봐 구르지 못하고 발가락만 움직였거든요. 집에 돌아와 방문을 여는 순간 더운 공기와 만나니까 갑자기 극심한 통증에 저는 발가락을 쥐고 대굴대굴 굴었습니다. 예. 부모님들은 놀라워서 다가왔고 그때서야 해진 신발을 벗은 거죠. 밖에 얼려져 있던 검정콩을 가져와 거기에 발을 넣는 거예요. 그게 민간요법이라고 온독을 뽑는다죠. 예. 시커멓게 죽었던 양쪽 발가락은 급한 겁이 넘겼으나 그때부터 겨울이 오면 고생했는데요. 그때 처음 부모님들이 우시는 걸 봤어요.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투정질을 하지 않고 버티는 제가 마음이 쓰리다고 늘 입에 달고 사셨거든요. 담임의 이런 행위가 계속될 때마다 학생들이 반항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제가 사실 공부하기 좋은 환경으로 선택한 반이었는데 점점 그들을 닮아가는 자신을 발견했고 예. 공부는 무슨 45명이 일심 단체가 되어서 담임과 정신적으로 교류기를 하는 게 너무나 재미난 겁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까만 칠판에 흰 분필로 담임 이름이 여자 꼰대라면 요꼰대 죽어라 가득 써놓았어요. 모두 책상을 두드리며 저와라 웃어댔고 저도 와 대단하다 저렇게도 항의를 하누나 너무 깨고서 한 겁니다. 원래 청소년 시기는 카메라와 같다고 봅니다. 카메라처럼 모든 상황과 사건들이 있는 그대로 정확히 기록되는 시절이라 엄청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리고 색깔에 가장 취약한 시기이기도 하죠. 흰 백지와 같았던 순수한 마음에 빨강이냐 블랙이냐 하는 색이 쉽게 물들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모두 좋아서 웃음꽃을 피우는데 누가 야 선생 온다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모두가 다닥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불순 학생은 지우기로 굽히 지우는데 워낙 시간이 촉박해서 미처 다 지우지 못하고 제자리에 앉았어요. 네. 교실로 들어오는 담임이 복도에서 들었는지 이것들이 버릇없이 온다가 뭐야 왜 놈이 와? 선생님은 오신다고 해야지 하면서 말하는데 뒤에 칠판에 그런 글이 지금 쓰여져 있잖아요. 담임이 그 앞에서 훈시를 하는 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모두 키득키득 웃었죠. 이게 뭐야? 담임이 이상하게 분위기를 눈치채고 천천히 머리를 돌리고 칠판에 글을 봅니다. 예. 누구야 이거 쓴 사람? 뭐 어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얼굴색이 점점 하얗게 변하는 겁니다. 앞에 앉았던 학생들의 책가방, 의자, 물, 화분 닥치는 대로 아이들에게 날아갔고 그걸 피하는 학생, 맞고 소리 지르는 학생 아주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23살 난 키가 매우 작고 연약한 체구인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2명이 앉는 책상을 들어 던지는 겁니다. 앞에 교실에서 누가 제보했는지 교장이 와서 겨우 상황 수습이 되었죠. 9일 있은 다음부터 제가 있는 학급은 망나니 학급으로 블랙 리스트에 올랐고 소문이 났어요. 불량 청소년들이라고. 그 당시에 우리들의 행동이 완전 언어도단이었고 비상사태였죠. 남자도 아닌 여자가 감히 어디서 어른들 말 빌리자면 꼭대기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이런 배정이 생겼냐 했겠죠. 네.
그때부터 학급에 수업 들어오는 선생들이 모두가 우리를 노골적으로 멸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공부가 다 뭐예요? 고등학교 3학년은 대학 전 단계잖아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학습을 놓쳤으니까 영어 시험을 보는데 죽으라고 썼는지 살라고 썼는지 알 수가 없었고 손도 대지 못했어요. 학교 시절은 저에게 이런 기억밖에 없습니다. 제가 두 번째 학급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던 친구 중에 아버지가 저희 학교 역사를 가르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곧 은퇴를 앞둔 나이가 지수가시고 엄청 좋은 분이셨죠. 그 친구 집이 저하고 방향이 같았는데 매일 그냥 집에 갈 데가 없습니다. 방겨우 구체부에 책가방을 들고 남친과 연애하는 걸 망 봐주는 노릇을 제가 매일 했거든요. 네. 달빛에 둘은 저 아래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저는 멀리서 하품을 하며 언제 끝나려냐? 집에 가서 뭘 하지? 술술 짜증이 날까 하면 두 남학생이 지나가면서 매일 수고한다 하면 괜히 얼굴이 붉어지고 기분이 좋아지던 그 시절의 친구였죠. 그 친구에게 미숙아로 태어난 남동생이 있었어요. 예. 어려서부터 잔병 치레가 많았고 걸걸 자주 앓았어요. 저희가 졸업 후 그 친구는 교환수가 되었고 몇 년 후 그 남동생이 군대에 나갔는데 3개월간의 신병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탈영을 한 겁니다. 아이고, 예. 처음 듣는 일이고 대박 사건이었으니까 온 탄광이 수군댔죠. 해마다 군대에 나갈 학생들을 모집하는 군사동원부가 시마다 있었는데 그 군사동원부에서 탈영병이 생긴 저희 모교에 2년 동안 신병 모집을 취소한다고 통보합니다. 사실 군대 모집할 때 외아들을 물어봐요. 군대에 안 나가도 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나 군대에 나가야 입당도 하고 사람 취급이 되고 출세도 하고 장가 가기도 좋은 이유로 너나 없이 자원하는 겁니다. 신병 모집이 취소된다니까 남학생들은 모두 분노하죠. 어느 날 저녁 밖으로 불러낸 그 탈영병을 후배들에게 문매를 맞았고 그것도 송차지 않아 그의 집에 몰려가 돌을 던졌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몰려가 돌을 던지는 바람에 유리창이 깨지고 집은 엉망이 되었고 예. 역사 선생님은 머리가 터집니다. 너희 아들 때문에 우리가 군대에 못 가게 되었다는 황당한 이유로 제자들에게서 돌살이를 봐준 겁니다. 피우르는 머리를 싸주고 선생님은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탈영병은 다행히 군인 선서 하기 전이어서 군법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몇 개월 부르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군대는 어떤 존재인지 짐작이 가시죠? 예. 남학생들이 군대에 얼마나 집착하는가 하는 신뢰를 멀리 갈 것 없이 저희 동생에게서 찾아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6년간 송악부에 다녔는데 보니까 농촌지원 같은 홀마을에 점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에게 재능이 있어야 한다고 나팔을 배우라 했어요. 처음에는 폐가 안 좋아진다, 입이 붕어 입처럼 불어난다 하면서 툴툴대는 걸 올려서 보냈죠. 그렇게 기타, 트럼펫, 트럼본 세 악기를 다루게 됩니다. 어느 날 동생이 기타를 타며 이 노래를 불러요. 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소만한 새들의 고향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 와 노래 좋다. 제가 좋은 음악을 들으면 흥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별비야 이거 어디 노래야? 너무 좋은데? 하니까 몰라 누나 어디 노래인지. 근데 이 노래 아무 데서나 부르면 안 된대. 그렇게 밤마다 부모님 앞에서 동생은 기타를 치고 저는 노래 부르고 했는데 그중에 독도는 우리 땅과 최진사댁 셋째 딸이었습니다. 그때가 저희 지나간 기억 중에 가장 행복했고 잊을 수 없는 시절이었죠. 그렇게 동생이 군대에 나가게 되었어요. 모든 초모생들에게는 가장 큰 이상이랄까요. 그것이 허위국인데요. 허위국 하면 김일성, 김정일 집 지키고 뭐 이런 부문에 근무하는 군인들이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 동생이 키가 크고 좀 잘 생겼거든요. 저와 별개로. 더에 올라가서 신체 검진 등등 모두 합격되었는데 허위국에서 탈락되었어요. 네. 동생이 친구들이 엄청 많았어요. 한 친구의 아버지가 더에서 무슨 간부였나 봐요. 그 친구 아버지 도움으로 허위국에 등록이 되었었는데 문건에서 탈락이 된 겁니다. 그날 제가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오니 우울해서 모두 앉아있는 겁니다. 동생은 송이 나서 의자에 앉아있고 아버지는 머리를 무릎에 묶고 계셨고 어머니는 둘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예. 왜들 그래?
허위국 지망이 문건에서 탈락되니까 동생은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 친구 아버지를 설득해서 우리 집 문건을 봅니다. 북한 사람들 모든 개인 자료 문건은 보위부에서 관할하는데 일반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열람할 수가 없어요.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예. 그걸 보고 동생은 놀랐죠. 동생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항의를 해요. 아버지 때문에 내 앞길이 망쳤어요 하며 울분을 토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미안하다를 되풀이하시고 제가 아끼고 사랑하던 동생이었지만 아버지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니 참을 수가 없어서 막 밀치며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야, 우리가 배 안에서 부먹을라 태어날 수 있어? 아무리 아빠가 잘못했어도 우리 낳아준 부모 욕되게 하지 마, 이 바보야. 그리고 그게 진짜라면 그 잘못을 우리가 씻어야지. 당시 저는 아빠가 잘못한 걸 알고 있었는데 후에 알고 보니 아빠는 그저 덤터기를 쓴 거죠. 예. 사실 동생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도 하늘이 노래지는 겁니다. 이 상황이 뭘 의미하는지 너무도 잘 아는 거니까요. 어려서부터 옆집에서 감시당하고 뒷소리하고 아버지에게 눈 싸느라고 냉정했던 주위 사람들 생각해보니 포줄이 맞춰졌죠. 네. 그동안 우리가 아직 사회에 나서기 전이니까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동생은 그렇게 건설부대로 떠났고 건설부대는 대체로 성분이 좋지 않은 사람들로 여기저기 다니며 건설을 하는 노동자와 비슷하죠. 물분을 가지고 군대에 나간 동생은 다행히 악기를 잘 다뤄왔던 덕에 군악단에 들어가서 편곡까지 하며 군복무를 무난하게 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상황들을 보면 어릴 적부터 군대에 대한 세뇌, 집착, 군대에 대한 신적인 신격화가 어떤 정도인지 가늠이 가시죠. 제가 탈북 전까지 일했던 연대가 속한 군단은 이전에 어리 군단이라고 했다나 봐요. 그게 뭔 뜻이냐면 매일 군인들 식탁에 어리고기가 올라 그렇게 불리웠대요. 그만큼 군단이 부유했고 그래서 거의 간부들과 돈 있고 빽 있는 자식들이 주로 입대하는 부대였겠죠. 네. 그렇게 불화하던 부대가 언제부터인지 정반대의 길을 걷는 부대가 되어버렸죠. 양아빠 말씀이 예전에는 그 동네가 집에 문을 걸지 않고 다녔대요. 그런데 이 부대가 들어온 다음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네에 염소를 기르는 집이 몇 안 돼요. 워낙 비싸니까. 예. 저희 집 맞은편 집에 염소가 있었는데 단독주택인 그곳은 대문을 서로 마주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 집 아버지가 엄청 부두세였어요. 까칠하고. 어느 날 군인 2명이 커다란 배낭을 하나씩 메고 집집마다 다니며 김치 동량을 하는 겁니다. 그 동네는 모두 김치움이 따로 없이 마당에 땅을 파고 김치떡을 묻는 형식인데 당장 명절이 가까워오고 또 군대 일이라면 성심성의로 도와야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라 너도 나도 두 포기씩 두렸죠. 당시 제가 집에 있어서 김치를 주면서 보니까 배낭 안에 비닐 주머니가 있는데 각양각색의 김치가 다 들어있었어요. 북에는 돈 없는 집은 거의 백김치를 만들죠. 고춧가루가 워낙 비싸서 고춧가루 2kg에 책갈로 썰어서 절구었던 무를 많이 두고 버무려요. 양을 불구는 거죠. 네. 여기 한국에서처럼 빨갛게 못하죠. 그냥 양념을 배추 속 여기저기 조금씩 넣는 게 전부입니다. 그것은 김치가 반년 식량입니다. 많이 하죠. 배를 채울 수 있고 반찬을 대신하는 유일한 곳이라 보통 한 1000포기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예. 밤에 자다가 출출하면 김치를 꺼내놓고 먹고 배가 부르면 다시 자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 군인이 앞집 구집의 차례가 되어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우리는 어느 대대에 있는데요. 김치 좀 도와주십시오. 주인집 어머니는 반갑게 맞이하며 주려는데 그 집 아버지가 딱 잘라매는 거예요. 안 돼. 군대가 무슨 김치국어를 해. 미신 떨어지게. 있어도 안 줘. 하며 두 말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 혀를 꿀꿀 차며 하는 잔소리를 듣다가 군인 2명은 뻘쭘해서 다른 집으로 옮기더라고요. 그 집에도 군복무를 하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들을 군대에 둔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머린정할까. 옛날부터 덕량은 멋절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주지도 않으면서 여구위할까 하고 저도 안 읽고 보였거든요. 예. 그곳 단독주택이 한국의 옛날 시골집처럼 되어 있어요. 부엌문, 방문, 윗방문 따로 있고 토방이 있고 마당에 톱밭이 있어요. 옆에 대문이 있다면 그 옆으로
돼지우리, 염소우리, 뗄나무 놓아두는 칸, 그리고 마지막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경에 이 집 아버지가 어둠이 마려 화장실로 가는데 염소우리 지나게 되잖아요. 예? 잠에 취한 상태였겠죠. 인기척을 느껴요. 누구야?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데 들려오는 말이 나 염소예요. 염소, 서변을 보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 누웠어요. 예? 자려고 하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염소가 어떻게 말을 해? 아니 이거 분명 더적이다. 다급히 다시 일어나 손전지를 찾아 들고 나가니 헐 3분도 안 되는 사이에 염소리는 비어있는 거죠. 젖을 짜던 염소였으니 구제 아버지는 미칠 것 같았죠. 그런데 동네에서는 땅을 치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그 더적놈이 얼마나 굽혔으면 나 염소여야 하는 말을 했겠냐며 이구동성으로 그 더적의 입장만 생각했죠. 그 이후 이라는 전설처럼 여기저기로 퍼졌고요. 당시 이곳이 군대의 서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집 염소 분실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각종 번안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어느 날 한 여자가 밭에서 일하다가 한 군인의 행동을 직접 목격합니다. 주변에서 엄지, 닭이, 병아리들과 함께 머리를 쫓고 있었는데 그 병사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돌을 주워서 그 달개기에 던졌어요. 얼마나 명중률이 높은지 먼 데서 맞고 오미 닭이 푸두둑거리자 허리쯤에서 미리 준비해온 자루 안에 넣고 급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동안 밤에만 번한 사건들이 귀신도 모르게 일어나곤 해서 잘 몰랐죠. 대낮에 처음 본 거죠. 빨래를 널어놓으면 눈 깜빡할 사이에 몽땅 없어져요. 그건 농촌 사람들이 참 어수선 남루했었어요. 바지를 기어 입고 양말도 축이 해지면 천을 덧대서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죠. 2000년대였지만. 그러니까 그 옷들이 싼 값으로 팔리겠죠. 북한은 귀에 멋이 박히도록 강조하는 것이 군민관계인데요. 네. 군대와 이민은 한마음 한뜻이어야 한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군대도 이민을 떠나서 살 수 없다 둥둥. 군민관계를 다루는 용어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군대를 나의 자식처럼 대하자라는 것이 엄격했던 거라 감히 생각을 못했죠. 네. 어째비들이 훔쳐가나 하고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대낮에 닭을 죽여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거의 매일과 같이 도난 사고가 나요. 누구 집에서는 개가, 염소가, 돼지가, 닭, 어리 여기저기서 잃어버렸다는 사람만 나오지 찾았다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농촌은 물론 북한에는 돼지를 길러야 팔아서 식량 보탬을 하거든요. 그런데 돼지가 풀만 먹고 안 되잖아요. 나달이 좀 들어가야 하니까. 사람 먹을 것도 없으니까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사람 인분 있잖아요. 그걸 뿌려서 돼지 먹이를 하는 겁니다. 사람 인분이 원래 사람이 먹을 것을 먹으면 다 흡수가 안 되고 절반 정도는 그냥 배설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돼지가 그렇게 빨리 자란대요. 마당에 넣고 기르던 짐승을 이제는 더는 기를 수가 없었어요. 군인들이 더적질을 하느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하는 게 군대네? 이런 인식이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부엌에 돼지우리를 만들어 키우기 시작합니다. 온 동네가 약속이나 한 듯이 바깥은 물론 마당에도 개미새끼 한 마리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농촌 집들은 바깥에 모두 개인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데 깨어나서 보면 화장실 문이 통째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 동네 주변에 작은 야산들이 있었는데 나무가 별로 없어요. 좀 과한 표현으로 말한다면 땅 전체가 저주를 받았는지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해요. 사람처럼 영양실조에 걸렸는지 식당 당번들이 밥은 해야겠고 옥수수 뿌리를 캐서 말리우고 혹은 풀을 베서 말려 때려면 씨일이 걸리니까 번거로운 거죠. 그러니 나무 더적을 다니는 겁니다. 나무란 나무는 닥치는 대로 다 가져가요. 하루아침에 자고 깨나면 다 사라져요. 제가 다니던 군의소와 연대 지휘부 정문을 지키는 경비서대와 거리와 가까워서 간호장과 TV를 보러 그곳에 가곤 했어요. 늘 정전이 되니까 거기는 자동차 배터리로 보았거든요. 그때마다 보면 2명씩 저를 어디론가 사라지는 겁니다. 매번. 훈련도 아니고 어디로 갈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점차 알게 되었죠. 저번 시참 때 말씀드렸죠. 군인들 급식 상황을
그렇게 식은 밥에 염장물 먹고 밤에 잠이 안 온대요, 전요. 배가 호기져서 그래서 더적질을 하는 거래요. 먼저 더적질을 하려면 낮에 정탐을 해요. 네. 그 집에 누가 사는지, 어떤 구조이고 무엇이 있는지 알아두었다가 밤에 행동을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실전 훈련이라고 합니다. 집에 젊은 남자가 있는 집은 하지 않아요. 늙은이만 있는지 여자들만 사는 집, 대처 능력이 약한 집들만 타겟이 되는데 네. 그들끼리도 율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일정하게 군복무 연한이 생기면 가까운 동네에서 주인집을 정해요. 저녁하는 날까지 거정물을 정해놓고 훔친 물건들을 팔아달라고 부탁하고 7대3, 8대2 분할로 나눠 가지기도 하고 잡아온 짐승을 잡기도 하죠. 그런 주인집을 누가 어느 집을 정했는지 서로 다 알고 있기에 그 집은 절대 다치지 않는 엄격한 규율이 통한다고 했습니다. 네. 저녁을 앞둔 거참들의 제대 준비를 해주기도 하죠. 거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군인들이 돈이 어디서 나요? 그들의 말을 빌리면 모든 것은 인민들 속에서 해결하자라는 우픈 구호가 그들 속에서 통용이 됩니다. 짐승은 부엌에서 기를 수는 있어도 김치는 그렇게 못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김치떡에 김치가 모두 행방불명이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예. 어느 날 제가 연대 회의가 있어 올라갔다가 심부름 때문에 경비서대에 들리게 되었어요. 서대장을 만나야 하는데 그 서대장이 부서대장보다 나이가 어려요. 부엌에서 식사 중이라고 해서 분대장과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렸죠. 워낙 좋아하고 경비서대가 가까웠거든요. 작은 쪽상에 부서대장과 서대장이 겹상을 해서 먹더라고요. 부서대장은 30살이었고 곧 제대를 앞두고 있었어요. 수염이 애아버지처럼 덥수룩한 얼굴로 소민들 입는 네일을 입고 밥을 먹는데 현미밥에 역시 염장 삼형제였고 좀 색다르다면 토장찌개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뒤적거리더니 인상을 씁니다. 서대장은 아무런 말도 없이 꾸역꾸역 먹고 있는데요. 분대장에게 하는 말이 그때 들었던 말을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님아, 전 먹고 살자. 집에 갈 때가 되었다고 이제 막 천대를 하네. 이러다간 집에 가서 남자 구실도 제대로 못하겠다. 제발 좀 동생을 불쌍히 생각해줘라. 하고는 수저를 탁 놓고 일어나더라고요. 분대장 얼굴이 금시 굳어지고요. 그 부서대장이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는지 제가 구태여 설명을 안 해도 규정님들께서는 다 알아들으시겠죠. 예. 그 분대장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아래 사병들에게 내려 먹일 것이고 사병들은 이런 사적인 요구를 하나의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언젠가 자신들도 똑같은 길을 밟아야 하는 것이니까 가타부타 따지지 않죠. 밤에 많이 자야 4시간? 그 정도 잔다 해요. 남이 자는 시간에 행동해야 하고 가까운 동네로 택하지 않고 먼 동네로 간다고 해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동네에서 집중층들이 다 집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변소문도 새로 만들지 못하고 거적대기를 달아놉니다. 네. 그 동네에는 미친 개 잡을 멍뚱이 하나 오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상황이 변하자 군인들의 행동도 한 계단도 업그레이드 되는데요. 대부분 농촌에는 흙벽돌로 집을 지었는데 황토에 잘린 그 볏집을 섞어서 벽돌을 만들어 말려서 이곳으로 집을 지어요. 마지막에 예. 흙으로 매끈하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된 병사들이 이제는 담벽을 뚫어요. 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입을 다물 수가 없는데요. 아침에 깨어나서 부엌에 나가면 두 사람이 드나들 정도로 횡하리 뚫어진 벽을 보게 되죠. 결과는 뭐 뻔하죠. 가마면 가마, 나달이면 나달, 짐승이면 짐승, 닥치는 대로 사람만 남겨놓고 깡굴이 소멸해 가는 겁니다. 예. 농촌은 부엌 창고에 물건들을 넣는 습관이라 이 점을 노린 거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버리는 집이 늘어나고 사람들은 이거 죽으라는 거냐 살라는 거냐 통곡합니다. 농촌에도 배고프처럼 달마다 식량을 주는 상태예요. 농촌에서조차 배고픔이 끊기면 농사를 지을 사람이 안 나오니까 1년 분배가 매달 배급으로 변한 거죠. 몇몇 사람들이 연대 지휘부 보협에 가서 항의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이 어느 부대 누가 했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많고 많은 사건 중에 현행범으로 잡힌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당시 연대에 소속된 직속 대대들이 사방 시월이 강력으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휘관들도 뻔히 하는 사정이니까 듣고도 멋들은 척 흘려보내는 거죠. 병사들이 어떻게 짐승을 쥐도 새도 모르게 가져가나 물어봤는데 라이터를 켜서 짐승 코에 가져가면 1분도 못돼서 질식이 안 돼요. 네. 누가 실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당시 저를 친누나처럼 따르는 한 군인이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군인소에 다니고 집이 어디서 사는지 모르는 군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안전했었어요. 저희 집에는 누렁이라고 부르는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엄청 사나웠어요. 네. 너무 낯선 사람을 보면 사납게 짖으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걔는 주인을 닮는다더만 영감은 그렇게 착한데 걔는 누굴 닮아 이러니 사납노 했거든요. 네. 개 목줄이 약해서 자꾸 끊어지니까 개가 밖으로 도망쳐요. 그래서 매번 멀리 가지 않고 주위에서 뛰어놀면 불러서 다시 데려오곤 했습니다. 네. 개 목줄이 쇠사슬처럼 짧은 곳에 가죽으로 된 끈을 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못 입게 된 색깔이 있는 천을 잘라서 끈처럼 꼬아서 목에 걸어주었어요. 이쁘게. 그날은 버슬비가 내렸고 제가 두통이 있어서 저태를 하고 집에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멍멍 지어대던 개가 조용한 겁니다. 누워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20분도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마당을 보니까 먹줄이 끊어진 게 아니고 풀려 있어요. 부랴부랴 밖에 나가서 찾으니까 이번에는 개가 보이지 않았어요. 비는 이미 멎은 상태였고 여기저기 다니며 물어봐도 모두 모른다죠. 비가 왔으니 다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아 미치겠다. 어떻게 팔짱을 끼고 생각하다가 내가 오늘 우리 누렁이 무조건 찾는다. 집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신을 신는데 양아빠가 하는 말이 관도 두 개가 우리 인연이 안 되는가 보지. 원래 톨짐승은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나간 톨짐승은 다시 데려오지 않는 법이야. 안 좋거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투덜댔죠. 제가 흥분하니까 어머니가 서울에 김서방 찾기지 어디 가서 구개를 찾냐. 네가 찾아오면 내 손에 장지질게 하셔서 네 찾아올 테니까 장지질 준비나 하셔. 큰 소리치고 나오긴 했는데 막막했어요. 대문 앞에 큰 길이 있는데 왼쪽으로는 연대 지휘부가 있는 것이고 다른 쪽으로는 다른 대대가 속한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속한 마을이 있으니까 무작정 그쪽으로 가면서 비가 왔었게 땅을 살피며 걸었습니다. 동네를 거의 벗어나서 딱 두 군데 개발자국이 꿀린 자국이 보여요. 이곳에 개발자국이 생길 이유가 없지. 분명 이쪽이다. 누렁이가 낯선 사람이 끌고 가니 안 가려고 버티면서 꿀린 자국 같다고 생각했죠. 네. 쭉 가다가 거기를 넘어야 하는데 올리막길에서 쇠사슬이 끌린 자국이 또 있는 거예요. 확실했죠. 그렇게 20분 정도 떨어진 다른 동네에 도착했죠. 한 70가구가 있었는데 어느 집인지 알 수가 없죠. 마음이 급했죠. 이놈들이 제발 누렁이를 죽이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한참 서 있는데 아침 한 아저씨가 동네에서 나와 밭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아저씨 하나 물어볼게요. 1시간 못 돼서 군인이 개를 끌고 오는 거 못 보셨나요? 못 봤대요. 그럼 이 동네에 군대가 자주 다니는 집 혹시 모르시나요? 거기를 기웃거리며 한참 생각하더니 저기 네 번째 줄 큰 누티나무가 있는 집에 군인들이 들락날락 하는 거 본 것 같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그 집으로 갔어요. 그 집 앞에 가서 보니 조용해요. 대문을 당기니 안으로 걸려있어요. 대낮에 대문이 걸려있네.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누렁이가 어릴 적부터 제가 키웠으니까 제 목소리를 알고 자기 이름을 알잖아요. 그래서 누렁아 누렁아 하고 찾았어요. 근데 좀 있더니 멍멍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예. 분명 이 집에서 나는 소리인데 마당에서 안 들리고 안에서 들리네. 다시 누렁아 찾으니까 또 짖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다가 확인해야겠다 하고 대문을 두드렸어요. 한 아주머니가 나오는 겁니다. 누구예요? 아 제가 저기 건너 마을 연대군에서 신고거든요. 우리 집 누렁이를 어느 군인이 이 집으로 끌고 오는 거 봤다고 해서 왔어요. 아니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우리 몰라요. 그럼 방금 개 짖는 소리가 들리던데 한번 들어가 확인해도 돼요? 안 돼요. 못 들어가요. 확인만 할게요. 그게 어머니네 집 개 맞아요? 맞아요. 우리 집 개인데 그러면 확인시켜주세요. 근데 왜 개 짖는 소리가 마당에서 울리지 않고 안에서 들리죠? 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연대 버이부지던 데려올까요? 동네에서 안 좋은 소문 듣고 싶지 않으면 확인만 시켜주세요. 버족질 하는 사람보다 그걸 받아주고 방관하는 사람이 더 나빠요 하며 넘겨 짚었는데 제 말이 먹혔는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밀고 들어갔죠. 누렁아 찾으니까 창고 쪽에서 짖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창고 문을 여니까 비료 마대가 끈으로 묶여있는데 막 움직이는 거예요. 뛰어들어가서 마대를 푸니 먹줄이 알락달락한 누렁인 거죠. 꼬리를 치며 저하라 하는 누렁이 안고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보니 마당에 만들어 놓은 가마에서 물이 끓고 있는 겁니다. 남자는 보이지 않고 만약 남자가 있었다면 성공하지 못했겠죠. 미안해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기세가 퉁퉁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제가 2시간 만에 군대가 훔쳐갔던 개를 찾아왔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고 그 소문이 군 연대에까지 들어갔더라고요. 예. 군 연대 버위부장이 군에서 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와 대단한데 군에서 식무 검사해도 되겠다 야. 저는 술술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고 일어나니까 저희 집에 부엌이 욕실 구멍이 뚫렸고 가마 2개가 없어졌어요. 아마도 그 군인들이 복수한 것 같더라고요. 야, 무슨 뭐. 저는 초기에는 군인들을 위해서 엄청 많은 일을 했고 고생에도 보람으로 느꼈어요. 또한 다른 사람들이 군대 피해를 보고 투덜대면 은근히 어쩌가면 그랬을까 약간 군인들을 동정하거나 그들 편에 섰었죠. 네. 그런데 2번씩이나 제가 겪어보니 그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 동네는 군대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이게 무슨 적군도 아니고. 예. 군인들 요락한 상황을 보고 또한 군대에 있는 자식들을 생각하면 딱히 뭐라 할 말이 없고
그렇다고 자신들의 먹을 저인이 번거리 잡은 격이 되는 거죠. 이번 시참은 참 두서없이 진행되었는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모든 군사는 후방이 든든해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아마도 기종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반항 한 번 보다고 묵묵히 감사하며 살까, 북한 사람들이. 제가 그런 속에서 살 때는 몰랐고 한국에 온 후 처음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네.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밝혀도 꿈틀대는 법을 몰랐으니까요. 그 문제의 답을 영화에서 찾았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생 영화 중에 델마와 루이스 그리고 쇼생크 탈출이 있습니다. 쇼생크의 탈출. 네, 이 두 영화는 제가 적어도 한 20번은 본 것 같아요. 정말 네. 좋아하거든요. 델마와 루이스 보면서 외국 영화 볼 때 제가 그렇게 흥분해 보기는 처음이에요. 막 일어서가지고 흥분해서 그들이 본의 아니게 살인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지만 죽으면 네. 죽었지. 자유를 선택한 것은 포기 못한다는 그 점이 너무나 통쾌하고 그렇게 대리만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쇼생크 탈출을 보면 저 북한이 하나의 거대한 쇼생크 감옥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가장 인상이 깊었던 장면이 50년 동안 그 도서관에서 일하던 부룩수가 가석방을 하게 되자 항의하죠. 나가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추록 후에는 적응이 안 되어서 자신의 삶을 정결시키죠. 이 상황은 리드도 마찬가지잖아요. 화장실 가는 것조차 숨기받고 다니던 지난 수십 년 삶이었으니까 갑자기 닥쳐온 자유가 불안했던 거죠. 북한 사람들의 삶을 가장 리얼하게 대조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네. 30년, 50년 세뇌되고 완전히 자기 삶으로 인식하기까지 받아들이는데 과연 그만한 시간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10년도 안 걸려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외부와 일체에 단절된 채 오직 하나의 사상, 하나의 이미지에 강요되면 짧은 기간에 자동적으로 순응하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네. 빠져나오기 힘든 겁니다. 영화가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자유를 선택하면 그에 따르는 책임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저와 같은 세토민들 속에서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맞죠. 예.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종류에 정말 많은 것이 있죠. 설사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책임을 져야 해요 하고 결과가 따르죠. 네. 정말 이 영화는 우리 세토민들이 많이 봐야 할 명작인데 중국으로 가게 되었을 때는 상황이 달랐지만 여기 한국은 내가 선택했어요. 누가 오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네. 마냥 꽃길일 수만 없고 항상 푸른 하늘만 펼쳐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 아닙니까? 분단일의 뼛속까지 우리 족수로만 알았고 그렇게 교육받아온 우리가 한국의 외계인처럼 불시착 했을 때는 공포와 불안, 기대와 갈망이 컸었죠. 그러한 우리를 아무런 사심도 없이 조건도 없이 받아준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내가 술 거 다 쓰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남을 도와준다는 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피값이나 외식값, 옷 한 벌 값을 줄이고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하고 싶어서 정기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간혹 세토민들을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들을 갖고 마주합니다. 그쵸, 많죠. 돌아서서 눈물을 흘릴지언정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낳은 자식도 하루에 12번 고았다 미웠다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하물며 우리 아도 말해 뭘 하겠나요? 바꿔 놓고 생각하면 저도 그럴지도 모르니까요. 이런 마음들을 보면서 자신을 더 다짐하고 처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원동력으로 바꿔 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사연 마치고요. 네. 너무 이것저것 복잡하게 엮어서 불편하실 것 같아요. 기종님들께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 민들레님께서 북한의 그냥 한 마을로 우리가 한번 쭉 돌면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야, 이게 도적질이란 게 도둑질이잖아요. 그쵸? 네, 이제 도적질을 하는 그런 게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품이라든지 아니면 돈이 될 만한 것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화폐 가치가 있는 게. 네네네. 근데 여기서는 막 그냥 뭐 동물, 대문, 뭐 그냥 화장실 문까지 뜯어가 버리니까
한마디로 이제 군인이라는 거는 나라를 좀 지키고 국가에 대한 그런 충성심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그쪽에서는 그냥 신분 상승을 위한 목적이 더 강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잘못된 부분인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발생하는 그 안에서의 일들이 저희는 솔직하게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면 뭐 TV에서 나오는 그런 북한에 관련된 이야기밖에 못 듣는데 거기서도 어느 정도 좀 커트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또 실상에 관련된 또 무서운 점을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항상 민들레님 길 앞에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네. 되세요. 네, 곤밤 되세요. 어찌 보면 굉장히 가까운데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 곳이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알게 되었고, 진짜 좀 상상도 못할 일들이 그게 뭐 큰일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구나, 이거를 또 민들레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만큼은 여러분들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민들레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